밸런스에 나온 걸 이제 마켓워치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 이번 리세션, 그러니까 디스니까 텍스트북 그 교과서적인 리세션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HSBC에서 이제 내놓은 전망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경제적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예측이라고 해서 레포트를 내놓은 게 있어요. 17페이지짜리 레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줄였는데 제가 그거와 이 리세션 관련 이걸 묶어서 보면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이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묶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리세션이 온다는 거는 이 리세션의 원인이 좀 중요한데요. 리세션은 보통 수요의 위축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과거에.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의 리세션이 왔다고 치고 리세션이 온다고 뭐 거의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향후에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단 먼저 올라갔고 그러면 향후에 회복은 어디가 주도할 거냐? 공급 사이드일 거냐? 아니면 수요 사이드일 거냐?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죠, 아직은.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주도하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투자의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개인적 이 프라이빗 인베스터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시기라는 거죠. 이번에 위기는 처음부터 이제 금융에 충격을 준 게 아니고 메인스트리트 실물에 충격을 먼저 줬죠. 그리고 소비보다는 어디에 더 먼저 충격을 준 거냐면 공급 사이드에 그 먼저 충격을 준 거잖아요. 그 글로벌 뭐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받은 거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서 셧다운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생산과 인력을 축소하게 되니까 공급 체인이 망가졌고 그렇게 또 되면서 수요에 이제 영향을 준 거죠. 그죠? 일시적인 해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가계소득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셧다운을 하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이렇게 완전 이런 흐름이 된 거잖아요. 양쪽이 다 일단 어쨌든 망가진 현 시점에서 회복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만약에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케인즈 그다음에 또 한쪽은 하이데크 이야기 또 있던데 어쨌든 케인즈의 이런 방향은 뭐예요? 수요가 이렇게 압박을 받았을 때 수요가 압박을 받았을 때 이 케인즈 정책을 써서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그죠? 어디가 빨리 될지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지 느리게 될지 이런 게 좀 여기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빨리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 임금의 인플레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자산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공급 쪽이 먼저 되면 공급 쪽은 컨트롤 자체가 좀 힘들죠. 그죠? 기업들 딴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쪽이잖아요, 솔직히. 정부가 나서서 하는 통화 정책이든 재정 부양 정책이든 전부 수요단에 맞춰진 정책인데 공급에 관련된 정책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파산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이렇게 막아야 되고 플라이체인 공급망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 아마 이런 거 있잖아요. 리쇼어링 하는 과정에 또 국가 간의 지금 경쟁이 아니고 대립 뭐 이 정도로 수준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공급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규제 이런 걸로 막 하다가 막 풀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죠.
이 상황을 그래서 잘 지켜보자는 거죠. 공급단인지 소비단인지. 어쨌든 소비,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을 먼저 해야 기업도 이렇게 뭔가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게 되면 수요를 방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디플레이가 되니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내용들, 이 회복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행정부, 그죠? 선거에 맞춰서 아마 다음 행정부에서 벌어질 일일 거예요. 어떤 정책을 쓰느냐, 뭐, 그런 거에 좀 바뀌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는 수요와 공급단 모두 이제 억눌린 상태잖아요. 락다운된 상태에서, 억눌린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빡 하고 먼저 튀어오를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게 이제 HSBC에서 나오는 After Pandemic이죠. 이거에 관련된 이 레포트, 이거를 그냥 바탕으로 팍 줄여갖고 별 내용 아니에요. 다 들어봤을 만한 내용인데 보시면 코로나 영향으로 세 가지 비즈니스 방식을 바꿀 걸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경제의 재구성, 그다음에 직장 관계에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시킬 거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성공적인 락다운과 경제 회복은 비례. 이게 이번에 잘 했던 쪽은 회복도 좀 비례해서 빨라질 것이고, 만약에 어설프게 했으면 좀 느려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짧게 보면. 그다음에 이번 팬데믹은 반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뭐 당연히 이 그림은 보시면 커머셜 플라이시잖아요. 상업용 항공기 이게 3월 13일 기준으로 그냥 쭉 이렇게 중계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락다운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국가 내의 어떤 움직임 그 사이에 락다운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 경계 사이에 락다운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반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이거는 그림에서 말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 간 불신이 심화되는 게 현재 그런 게 표출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이 경제 활동이 그 경제 규모 자체도 아마 이 팬데믹 이전보다 영구적으로 이걸 팬데믹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따지면 그 이전까지의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세계 GDP 규모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V자 반등이든 U자형이든 예전 경제 활동 수준으로까지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 무역 물동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국가별 GDP도 하락할 거고 정부는 나서서 지금 공공부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뭐 증가하는 거 당연하고 중소기업, 특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서 부채를 더 빌려서 기업을 살리느니 차라리 비즈니스를 그냥 접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자가 늘어날 거죠. 이런 흐름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레포트에는 기술이 와일드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크가 아마 어떤 나라별로 좀 차이를 두겠죠. 기술 발전이 전 세계 공급망을 이렇게 단축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뭐 앞에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무실 공간이 당연히 재택근무 늘어나니까 이 공간 줄어들고 물리적인 회의도 줄어들고 가상회의와 디지털 협업 의존이 높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아는 거잖아요. 쭉 나오는데 전 세계 공급망이 이제 단절된 상태에서 테크 기술이 이 공급망의 어떤 위치, 리쇼링도 되겠죠. 공급망 위치를 이렇게 가까이 두기 위해서 거리를 짧게 하고 가깝게 만들 그런 상황이 오게 만든다는 거고 마지막에 보시면 뭐 기술은 서로 상호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분리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게 자동화가 여기는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엔 이제 자동화죠, 자동화. 자동화의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다. 그렇게 보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그 얘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델라웨어의 이제 풀필먼트를 보면 이거 새로 만들잖아요. 약 1000명의 그 정규직 고용을 하는데, 사람을 고용하는데, 동시에 이제 로봇 공학 집약 운영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자동화 장비에 약 5천만 달러를 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아마존 로봇 수가 증가하는데, 2019년 그 인력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늘리는데 23% 늘렸다면, 그 비율보다 로봇은 두 배를 늘렸다는 거죠. 창고 내 이제 밑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로봇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향후 투자에 있어서 자동화 관련이나 로봇 이런 쪽 이제 조금 관심 이제 좀 가지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